이 회사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공급망 금융이라는 핀테크 비즈니스를 통해 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소프트뱅크로부터 18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GAM, 크레딧 스위스 등 세계적인 투자 회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렉스 그린실이 설립한 그린실 캐피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린실은 그린실 캐피탈의 성공으로 인해 정부 자문역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전직 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을 채용했고 전용기를 4대나 보유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은 폰지 사기나 다름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여러 회사들이 그린실 캐피탈에 투자했던 수십억 달러의 돈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금융을 재창조한다는 찬사를 받던 그린실 캐피탈은 어떻게 성장하고 파산했는지, 167년 역사의 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어쩌다 이 회사와 엮이며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렉스 그린실, 그리고 그린실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부의 삶을 시작한 로이 그린실.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한 그는 20년 만에 농장 규모를 3배로 불렸고 1976년 12월 29일 그의 손자가 이 농장에서 태어나죠. 알렉산더 렉스 데이비드 그린실.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퀸슬랜드 대학 법학 학사를 취득한 24살의 렉스 또한 이 버블에 올라타고 싶었고 호주의 최대 건설사 대표이자 부유한 사업가 로버트 클리랜드를 찾아갑니다.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도 없는 그는 경력직 임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요구합니다. 클리랜드는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의 당돌함에 감탄했고 새롭게 창업한 회사 오즈이컴에 그를 고용합니다. 클리랜드가 건축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며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는 자금이 원활히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구매자에게 물건을 납품해도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구매를 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돈을 지불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리랜드는 공급망 금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공급자는 원자재를 넘긴 후 매출 채권을 받고 구매자는 60일 뒤에 100달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공급자는 매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고 은행은 100달러에서 수수료 2달러를 뺀 98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60일 뒤에 구매자로부터 100달러를 받죠.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망 금융이라고 합니다. 클리랜드는 공급망 금융 전문회사 오즈이컴을 만들었고 렉스는 1999년 9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몇 달 만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오즈이컴은 문을 닫습니다. 클리랜드는 호주보다 넓은 시장인 영국 런던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고 트랜잭션 리스크 미티게이션이라는 새로운 공급망 금융회사를 설립합니다. 렉스 역시 런던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TRM은 이번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클리랜드는 사업을 포기하고 호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렉스는 계속 런던에 남아 공급망 금융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죠. 맨체스터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시작한 렉스는 1980년대부터 모건 스탠리 영국 지사에서 일한 베테랑이자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 동문인 데이비드 브리어우드와 친해집니다. 끈질기며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렉스는 MBA 학생들 사이에서도 돋보였고 그가 얘기하는 공급망 금융 아이디어는 꽤나 수익성이 있어 보였죠. 브리어우드의 강력한 추천으로 렉스는 모건 스탠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채권 부서에 배치됩니다. 렉스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일에 미쳐 있었으며 성공에 대한 확신도 남달랐습니다. 공급망 금융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 없던 동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우리는 이걸로 수십억 파운드를 벌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렉스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오즈이컴 그리고 TRM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면 공급자에게 받은 매출 채권을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증권으로 바꾸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구매자가 파산해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수백 명의 모건 스탠리 직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고당했고 렉스의 팀도 해체되었죠. 렉스는 동료들과 함께 시티은행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경직된 시티는 렉스의 야망을 따라가지 못했죠. 은행은 기존 법인 고객들에게만 상품을 팔아라고 제안했지만 렉스는 중소기업들도 공급망 금융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의 행동도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상사를 건너뛰고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얘기하던 렉스는 여러 고위 임원들과 계속해서 충돌했고 회사 돈을 흥청망청 썼던 탓에 평판도 나빠졌죠. 부자가 되고 싶었던 야심에 불탔던 렉스는 전통 금융권 내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2011년 렉스는 시트를 퇴사한 후 그린실 캐피탈을 설립합니다. 시기는 좋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췄고 투자자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약간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 공급망 금융에 투자할 것이라 렉스는 판단했죠. 그린실을 신흥 핀테크 기업으로 포장하고
공급망 금융이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다며 연기금, 초부유층 자산가, 대형은행, 글로벌 대기업의 재무부서에게도 상품을 팔았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네트워킹에 능숙했던 렉스는 부유한 후원자들을 찾아다니며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받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5성급 호텔에서 아침 모임을 주최했고 임대료가 비싼 스트랜드 거리에 사무실을 얻었으며 그린실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최고급 호텔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입 직원조차 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렉스는 400만 달러를 들여 전용기를 구매했죠. 1980년대부터 여러 정권에서 재무부를 이끌던 제레미 헤이우드, 2003년 관료 생활을 관둔 그는 모건 스탠리의 영국 투자은행 부문에 합류합니다. 늘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부서나 직급을 가리지 않고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누구든 만나러 다녔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띈 이가 있었으니 무역금융팀의 리더이던 렉스 그린실. 렉스의 공급망 금융 아이디어는 헤이우드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몇 년 후 헤이우드는 다시 관료로 돌아가 노동당 총리인 고든 브라운과 보수당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에서 핵심 관료로 일합니다. 렉스가 그린실을 창업한 2011년 말 영국 경제는 여전히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은행 대출 방안을 검토하는 정부 프로젝트인 브리든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2012년 3월 발표된 50쪽짜리 문서에는 영국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으며 영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메커니즘인 공급망 금융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렇게 공급망 금융은 갑작스럽게 영국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됩니다. 내각 비서실장, 즉 영국 공무원 조직의 최고위직에 있던 헤이우드는 몇 년 전 모건 스탠리에서 공급망 금융을 설파하던 렉스 그린실을 떠올렸고 정부의 자문역으로 임명합니다. 영국의 내각 사무처와 총리 관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렉스는 2014년 경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기업인 그룹의 대표로도 임명되었고 2017년에는 기사자귀 바로 아래 단계인 12위 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합니다. 정치적 인맥이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은 렉스는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을 스카우트했고 정부 출신 인사들을 계속해서 채용했죠. 또한 자신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자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실 렉스는 수십 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오바마를 단 한 번 만난 게 다였지만요. 렉스가 영국 정부와 깊이 연결되기 시작하며 그린실 캐피탈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과는 다르게 회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급망 금융은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기업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칠레의 광산에 투자했던 건은 철광석 가격이 60% 폭락하고 광산회사가 사기극에 연루되어 파산하면서 그린실 캐피탈은 450만 달러의 빚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호주의 다른 광산업체에도 970만 호주 달러를 빌려주었지만 회사가 파산하면서 전액 손실을 보는 등 취약한 원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대출에서 연달아 손실을 보았죠. 2016년 말 그린실 캐피탈의 누적 손실액은 1억 2,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렉스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큰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독일의 소규모 은행이던 노르트 피난츠은행은 수십 년 동안 이딴 위기와 주인 교체를 겪으며 부진을 면치 못했고 2012년 초 매각이 추진되고 있었죠. 순 자산이 고작 1,000만 달러인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렉스는 2,500만 달러 이상을 썼고 그린실뱅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은행의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죠. 독일 내 어느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내세워 각지의 지방 정부로부터 예금을 끌어들인 후 이 돈을 그린실 캐피탈의 공급망 금융 거래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영국의 유명 소설가 알랭드 보통의 아버지 길버트 드 보통이 설립한 운용사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 2014년 새롭게 GAM의 CEO로 취임한 알렉스 프리드먼은 회사 내부 실태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회사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리스크 관리 부서조차 없었으며 펀드 매니저들이 노력도 하지 않아 펀드 성과는 부진했죠. 혁신이 필요했던 GAM의 이전 CEO였던 데이비드 솔로는 본인이 투자 중인 회사를 소개합니다. 그린실 캐피탈. GAM에 초대된 렉스는 늘 그렇듯 정장을 차려입고 영국 정부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캐머런 총리실과 오바마 행정부 고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공급망 금융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고 GAM의 경영진은 그린실과의 협력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GAM의 최대 규모 펀드인 앱솔루트 리턴 본드 펀드를 운영하던 펀드 매니저 팀 헤이우드가 담당하죠. 그린실의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한 헤이우드는 렉스에게 매료되었고 헤이우드의 펀드는 2015년 10월 그린실의 공급망 금융 자산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GAM 그린실 공급망 금융 펀드를 새롭게 출시하는 등 헤이우드는 그린실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수는 영국계 인도인 사업가의 회사로 흘러들어가죠. 인도 펀자브에서 태어난 산지브 굽타.
13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를 차린 굽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회사를 키워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에 사무실을 열며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2013년 제철소 인수를 시작으로 영국 제철 산업에 본격 진출한 그는 대대적인 인수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행들은 철강업체에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했고 검증되지 않은 사과가 벌이는 무모한 인수행진에 돈을 빌려줄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이때 그를 도와주려는 회사가 있었으니 그린실 캐피탈. 전통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굽타는 그린실의 공급망 금융을 통해 인수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GAM의 헤이우드가 추가된 것입니다. 굽타는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렉스는 GAM에 판매할 새로운 거래가 필요했으며 헤이우드는 높은 수익률을 낼 자산을 원했기에 세 사람은 서로의 필요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굽타는 GFG 얼라이언스를 통해 영국, 유럽, 미국, 호주 전역에서 철강, 알루미늄 회사를 인수했고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그린실로부터 조달합니다. 2017년 무렵 그린실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GFG로부터 나올 정도였죠. 호주계 은행 ANG에서 팀 헤이우드와 함께 일했던 데니얼 셰어드. ANG를 떠난 뒤 각자의 길을 갔던 두 사람은 GAM으로 옮긴 헤이우드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뭉칩니다. 헤이우드의 그린실 관련 투자는 기존의 투자 과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입자에 대한 어떠한 신용조사나 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투자는 공급망 금융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 보였죠. 헤이우드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렉스, 굽타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너무나 많은 돈이 GFG에 투자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초 불안함을 느낀 셰어드는 그린실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헤이우드, CEO, CFO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에 본인이 2년간 모은 증거를 제출한 후 퇴사합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GAM의 경영진은 프로젝트 딜이라 불리는 내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셰어드의 말처럼 헤이우드는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전체 펀드의 10% 달하는 돈을 굽타 관련 투자에 쏟아부었죠. 대부분의 투자는 공급망 금융도 아니었으며 약 3억 파운드를 그린힐에 직접 투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헤이우드의 펀드에 투자했던 호주 연기금은 9천만 달러를 빼겠다고 통보했고 뒤를 이어 다른 투자자들도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헤이우드는 그린실 관련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렸고 참다 못한 GM 경영진은 헤이우드를 해고했고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서 회사 주가는 급락합니다. 결국 2018년 11월 CEO를 포함한 다수의 임원이 GAM을 떠났고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합니다. 이는 렉스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주요 자금줄이 한순간에 말라버리면서 그린실 사업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렉스를 구원할 투자자가 기적적으로 나타납니다. 1980년 미국의 억만장자 척 피니가 설립한 사모펀드 제너럴 애틀랜틱은 2010년대 후반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럽 총괄을 담당하던 게이브 카이오는 공급망 금융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무역금융 컨퍼런스에서 카리스마를 뽐낼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층과도 깊은 인맥을 보유한 렉스 그린실에게 관심을 보였죠. 2018년 GAM으로부터의 자금이 끊기면서 절박한 상황이던 렉스는 GA에게 그린실 지분 매입을 제안했고 GA는 본격적인 실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억 달러의 기업 가치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14%를 확보했죠. 덕분에 파산 직전에 있던 그린실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렉스는 기존 전용기를 더 큰 기종으로 교체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 축하 파티를 벌이며 투자받은 돈을 흥청망청 썼죠. 2015년 7월 크레딧 스위스의 CEO로 취임한 티잠 티아는 은행의 전략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힙니다. 투자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자산관리로 전환하고자 했고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한 수수료 수입을 늘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렉스 그린실은 새로운 CEO가 꿈꾸던 비즈니스에 딱 맞는 인물이었죠. 막대한 자금을 끌어온 적이 있는 야심가이자 성장하는 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GAM의 CEO였으며 그린실의 초기 주주인 데이비드 솔로는 이번에도 크레딧 스위스 경영진과의 인맥을 이용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2017년 크레딧 스위스는 그린실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소개서에서 크레딧 스위스 경영진들은 공급망 금융이 위험이 낮으면서도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이 펀드는 1에서 7까지의 위험 등급 중 가장 안전한 1에서 2 등급으로 팔렸고 은행의 PB들은 안전한 투자라며 현금성 자산을 통째로 펀드에 넣으라고 권유합니다. 일부 고객들에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금의 최대 60%까지 대출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했죠. 그렇게 2019년까지 펀드는 약 100억 달러 가까이 팔렸고 이 돈은 그대로 그린실에 흘러 들어갑니다. 제너럴 애틀랜틱이라는 건물의 투자는 그린실 캐피탈 그리고 렉스의 위상을 급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이 그를 주목하죠. 세계 최대 투자 기관인 손 마사요시의 비전 펀드.
2019년 3월 비전 펀드의 투자 책임자들은 렉스를 만났고 이미 제너럴 애틀랜틱이 철저히 검증했을 거란 생각에 투자 진행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일주일 후 렉스는 도쿄로 날아가 손 마사요시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저는 단순히 수십억 달러짜리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3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지만 몇 년 안에 그 규모는 3,8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겁니다. 이는 고속 성장을 강조하던 마사요시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스토리였고 마사는 크게 감명받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후 비전 펀드는 그린실의 기업 가치를 약 35억 달러로 평가하고 지분의 22%에 해당하는 8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렉스가 마음에 들었던 마사는 그와 거의 매일 통화하며 워싱턴, 자카르타, 도쿄 등 세계 곳곳을 함께 다녔고 마사가 가장 총애하는 창업자가 된 렉스는 몇 달 뒤인 2019년 10월 비전 펀드로부터 6억 5,500만 달러 추가 투자를 받습니다. 렉스는 이 돈을 또다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죠. 본인과 형제들의 지분을 팔아 현금화했고 그린실 캐피탈은 무려 4대의 전용기를 구매한 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객,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2~3배 높은 월급을 받았고 고급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스웨덴으로 스키 여행을 떠납니다. 직원은 1년 만에 2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곧 1000명에 이를 기세였습니다. 제너럴 애틀랜틱과 소프트뱅크는 2024년 그린실의 상장을 목표로 했고 최대 4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죠. 렉스의 꿈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호주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 말입니다. 독일의 규제 기관은 유럽에서 가장 무력하다는 평판을 받았고 신용카드 결제에서 와이어카드가 붕괴하자 독일의 금융감독청 바피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와중 바핀의 레이더에 렉스가 인수한 그린실 은행이 들어옵니다. 독일의 본사를 둔 그린실 은행은 다른 곳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독일 시민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예금을 모았고 이 돈을 크레딧 스위스 펀드가 투자할 수 없는 위험한 대출, 특히 산지부 굽타 관련 대출에 투자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그린실 은행 대출인 28억 유로 준 3분의 2가 굽타와 관련된 대출일 정도였죠. 와이어카드와 같은 사태를 2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바핀에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린실 은행의 최대 고객인 굽타와 관련된 대출에 사기 혐의가 있음. 담보로 제공된 송장은 위조되었거나 혹은 담보도 없이 대출이 됨. 그린실 은행의 재무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함. 이후 비슷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바피는 그린실 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GFG 관련 대출을 현재 9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낮추라고 요구합니다. 2020년 7월 바피는 그린실 은행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회계법인 KPMG를 고용합니다. 2020년 12월 KPMG가 제출한 1차 보고서를 받은 바피는 충격을 받습니다. 은행 경영진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었으니까요. 크레딧 스위스는 운용 보고서를 통해 펀드에서 어떤 회사들의 투자를 했는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 명단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기반의 저가 호텔 체인인 오요는 소프트뱅크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여행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자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구독 형태로 빌려주는 사업에서 출발한 페어 파이낸셜은 소프트뱅크가 3억 8,5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사무실 보증금도 내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8년 비전 펀드로부터 11억 달러를 투자받은 스마트 유리 제조사 뷰는 코로나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019년 비전 펀드로부터 15억 달러를 투자받은 중국의 온라인 자동차 판매 업체 처하오더는 코로나로 중국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면서 손실이 커졌죠. 크레딧 스위스는 이 4개 회사에 펀드의 15%, 약 7억 5천만 달러나 대출해준 것입니다. 그린실이 판매하는 공급망 금융이 매력적인 이유는 보험에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설령 파산하더라도 가입해둔 보험의 보험금을 통해 약속했던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린실은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한 곳의 보험사, 그것도 호주의 소규모 보험사인 인슈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의 약 51%가 이 작은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죠. 2020년 IAG에서 그린실 상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해고되었고 회사는 그린실과의 계약을 전면 조사할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1일 이후 모든 보험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공격적으로 대출하는 그린실의 평판은 이미 보험업계에서 엉망이었기에 새로운 보험사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곧 그린실 캐피탈의 사망을 의미했죠.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금융시장에도 재앙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레딧 스위스 그린실 펀드에서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를 빼갔고 펀드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던 렉스에게도 이는 공포였고 그는 마사에게 전화를 걸어 25억 달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펀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주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설득했죠. 이미 그린실에 14억 달러 가량을 투자한 마사로서도 돈을 넣지 않으면 그린실뿐만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 펀드로부터 대출받은 비전 펀드 관련 회사들까지 위험해졌기에 펀드에 15억 달러, 그린실에 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그린실에서 일하던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역시 정치권과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를 시작합니다. 영국 비즈니스 뱅크는 그린실에게 8개 고객 대상, 고객당 5천만 파운드 지원 명목으로 총 4억 파운드를 대출해줍니다. 하지만 이 중 7건인 3억 5천만 파운드는 굽타의 회사에 지급되었고, 굽타의 와이프는 돈이 들어온 직후 런던 최고급 지역의 주택을 4,200만 파운드를 주고 구입했죠. 한때 마사의 총애를 받던 렉스는 한순간에 소프트뱅크의 문제아로 전락했고, 소프트뱅크는 PwC를 고용해 그린실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린실의 모든 의사결정은 렉스가 단독으로 내리고 있으며 그 절차는 즉흥적이었고, 상당수 대출은 담보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대출인 약 70억 달러가 산지부 고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렉스에게 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내 사업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CEO다라며 렉스는 반발했죠. 하지만 2020년 10월 렉스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현금이 다 떨어져 가던 그린실은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브릿지론 1억 4천만 달러를 대출받아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렉스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려 안간힘을 썼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급격한 성장을 전제로 투자하는 테크 기업에서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그린실 투자를 완전히 삼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렉스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막대한 지출을 계속했고, 소프트뱅크가 추가 자금을 넣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죠. 2021년 초 바핀의 압박도 심해집니다. 렉스와 소프트뱅크 담당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바핀 교제관은 묻습니다. 렉스씨, 소프트뱅크가 추가 투자한다던 10억 달러는 대체 언제 실행됩니까? 그러자 소프트뱅크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죠? 저희는 그린실에 단 한 푼도 추가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 회의는 정적에 휩싸였고 렉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립니다. 규제 당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회의는 그린실의 여러 고위 임원들도 비밀리에 듣고 있었고, 본인들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도 렉스는 스펙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등 망상에 가까운 계획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늦은 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린실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그린실 펀드 판매 중단을 고려하고 있었고 3월 1일부터 보험사들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펀드가 정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사가 나가고 다음날 그린실은 급속히 무너집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환매를 중단했고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냈죠. 일주일 후인 2021년 3월 8일 그린실은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그린실 파산의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린실과 관련된 수많은 회사가 파산했고 영국 중대부정수사청이 굽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굽타 역시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약 20억 달러가량을 날렸습니다. 정부 고위층에 로비를 했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비난은 영국 보수당, 정부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린실 사태로 160년 역사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진 크레딧 스위스는 얼마 후 빌 황해 파산에 엮이며 5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신임 회장의 코로나 규정 위반 의혹,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객에 대한 금융 지원이 드러나는 등 대형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2023년 3월 고작 32억 3천만 달러의 경쟁사인 UBS에 인수합병 당합니다.